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이고요. 저는 컴플론트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역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리아 SE 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엘라스틱 커뮤니티라서 아파치 카프카를 아마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 내에 있는 그 컴포넌트,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엘라스틱과 어떻게 쉽게 연동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정식으로 조금 더 드리면요. 저는 2000년도에, 아마 200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개발적으로 이 IT 분야에 입문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좀 잘 아실 것 같은 웹로직이나 턱시도 같은 이런 제품을 판매하던 BEA라고 하는 곳에서 강사 그리고 컨설턴트 역할로 일을 했었었고요. HP하고 히트를 거쳐서 계속 컨설턴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라클로 다시 이제 입사하면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역할로 이제 전향을 했고요. 그래서 OFM 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오픈소스 계통에서는 좀 나름 유명한 회사인 레드햇에 한 6년 가까이 어소시에이트 프린시플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했고요. 클라우드 앱뎁 미들웨어 SSA 팀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컴플론트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SE 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맨 아래에 보면 링크드인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아젠다는 총 6개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 스트리밍이 뭔지,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컴플런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아파치 카프카의 아키텍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주요 컴포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엘라스틱과 이 연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참고 자료들, 정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설명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질문을 주시면 채팅창 이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나고 다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 스트리밍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벤트 스트리밍을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요즘 비즈니스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기술이 지원 기능일 뿐이었거나 아니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았다라는 게 과거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요. 기술이 곧 비즈니스이면서 요즘 뭐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회사들이 뭐 소프트웨어화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에 필요한 게 혁신이고요.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프라가 필요해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런 비유를 좀 드리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5분 전에 교통 정보를 가지고 과연 신호등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5분 전에 비즈니스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판단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요즘은 대부분이 실시간 정보를 사용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택시 많이 부르시잖아요. 뭐 택시 회사 많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 뭐 외국 같은 경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게 있고요. 근데 5분 전에 호출해서 지금 5분 전에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언제 도착할지를 계산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GPS 좌표를 가지고 언제 도착할지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쪽도 사기 감지를 하거나 중복 거래를 감지하거나 위험을 감지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뭔가 상품을 클릭할 때 즉시 그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상품을 더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용도로 리얼타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을 통한 주문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취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줌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나요? 이번에 뭐 굉장히 큰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도 보면 뭐 대형 MMORPG라면서 막 이런 게임들 막 런칭 많이 했잖아요. 그 게임 안에 보면 무기 거래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기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가 발생되면 오락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고 매출에 대한 급감으로 이어지고 뭐 오락 게임을 접어야 되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경험을 높이면서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뭐 클라우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을 완전 바꾼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머신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장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했지만 요즘은 그냥 코드로 하는 거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이벤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그것도 실시간 이벤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관념을 약간 바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흐르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라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로의 접근 방식을 바꾼 개념이 바로 이벤트 스트리밍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벤트 그러면 스트리밍이 뭐냐? 알긴 알겠는데 한번 보죠. 이벤트는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벤트 데이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중요한 트랜잭션 데이터만 보통 많이 관심을 가지셨죠. 은행에서 돈을 누구한테 몇 시 몇 분에 송금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만 관심을 가지고 요거에 포커싱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경쟁사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같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 이런 거죠. 손으로 이렇게 택시를 불렀다라고 치면은 지금은 택시 앱을 가지고 누르고 언제 도착하는지 예상 시간이 다 나오고 그때 맞춰서 나가면 되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검출한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와 계산해서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안 썼다는 거죠. 뭐 온라인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 정보를 옛날에는 조금 옛날 데이터로 보여줬죠. 오늘 도착 이미 했는데 뭐 내일 도착할 거라는 이런 식으로 온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배송 위치를 추적하고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해주고 알려주고 도착하면 배송됐다라고 문자까지 보내주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이벤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뭐 옛날에 딱 트랜잭션 데이터만 보던 거에서 넘어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건 말 그대로 이벤트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물도 그냥 조그마한 시냇가 이런 게 아니고 한강처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이벤트가 흐르는 그런 것들을 이벤트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파치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해요. 아파치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고요. 링크드인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이벤트 스트림의 양은 하루에 4.5조 개. 지금 훨씬 많습니다. 이거보다. 그리고 하루에 3천억 개 이상의 사용자 관련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링크드인 여러분 아시죠? 구인구직자들이 구인구직 활동을 하면서 뭐 이메일도 보내고 포스팅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링크드인 내에서 이런 니즈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구인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솔루션들,
뭐 예를 든다면 메시징 플랫폼 같은 이런 MQ를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벤트 메시지들을 뭔가를 분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어림도 없었던 거죠.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이 바로 아파치 카프카예요. 이벤트 스트림, 대용량의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이 아파치 카프카는 2010년도에 오픈소스화 되었고요. 이 아파치 카프카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특징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의 이벤트 스트림, 결국 이벤트 스트림도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 데이터들이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카프카로 퍼블리시 보내고, 물론 카프카 그걸 받아주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나 뭐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카프카의 특징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기존의 메시징 플랫폼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트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흐르는 데이터를 디스크에다 다 라이트를 해요. 기존에 있던 MQ 같은 솔루션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디스크에 쓰는 순간 성능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과연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잔뜩 꽂아놓고 흰 메모리를 크게 한 다음에 메모리에다 메시지를 다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었죠. 근데 카프카는 디스크에다 라이트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디스크에 라이트한 데이터를 나중에 다른 시스템에 또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카프카입니다. 이 두 번째 기능이 가장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이벤트 스트림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세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공장에 혹은 이걸 GPS 좌표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센서에서 데이터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온도나 뭐 압력 데이터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차량에서는 GPS 좌표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 중간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중간에서 평균값을 구하겠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평균이 계속 이렇게 구해지는, 그래서 이 평균값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걸 보고 바로 리얼타임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을 위해서 그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아파치 카프카이죠. 아파치 카프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드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 카프카를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다가 도네이션 할 때 이렇게 기부를 할 때 창시자가 개발한 개발자가 이름을 어디서 차용했냐면요.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 이름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특징적인 기능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능, 디스크에다 라이트하는 기능이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라이터, 작가 중에서 자기가 대학교 때 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그때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나 봐요. 그리고 카프카 이름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0년도에 오픈소스화된 이런 이 아파치 카프카는 2012년 아파치 인큐베이터, 이게 도네이션 했다고 해서 아무 소프트웨어나 무조건 정식 프로젝트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정식 프로젝트로 하는데요. 단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짧게 졸업하고 정식 프로젝트가 된 게 바로 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메시징 플랫폼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기존의 뭐 MQ 같은 것들과 뭐 약간 구분 짓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벤트 메시지가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벤트 혹은 메시지 혹은 뭐 레코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되는 게 바로 이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메시징 시스템 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하는 용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이런 용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얼타임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기 감지나 이상 감지 혹은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도착 예상 시간을 감지해주는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MSA 기반의 DB가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DB 간 동기화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죠. 그리고 엘라스틱이나 스파크나 스톰, 하둡과 같은 기술과 같이 사용되어서 빅데이터 분석용,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저쪽으로 쓰고자 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쪽으로 뭐 하둡과 같은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카프카입니다. 실제 유즈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요즘 많이 이제 찾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MSA 이야기 드렸잖아요. MSA는 DB를 쪼갤 수밖에 없고 쪼갠 DB 사이에 보면 원장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 고객 정보가 사실은 모든 서비스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MSA로 쪼갰잖아요. 근데 고객 테이블은 다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원장 고객 테이블이 있는 쪽에서 변경이 생기면 저쪽 복사본, 다른 DB 쪽으로 복사본을 가져갔다가 다 싱크 맞춰주는 동기화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카프카와 이 해당되는 CDC 이벤트,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해요. 변경되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CDC 소스 커넥터로 끄집어 올려서 카프카로 넣어주고 그걸 다시 필요로 하는 다른 DB 쪽으로 넣어주는 이런 커넥터들, 소스용 커넥터, 싱크 커넥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엘라스틱 같은 경우 엘라스틱으로 집어넣기 위한 싱크 커넥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저희 한국 사례인데요. 앞쪽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 주문 폭주가 보통 되거든요. 주문 폭주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유량 제어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앞단에다 이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유량 제어 솔루션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백신 혹시 신청해 보셨나요? 백신 신청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요 딱 들어가는 순간 순번표가 주어지죠. 뭐 1000번째, 9000번째, 8000번째 이렇게 쭉쭉쭉 들어들다가 0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잖아요. 신청하시고. 그게 바로 유량 제어 솔루션이에요. 못 들어오게 막는 솔루션인 거죠. 근데 온라인 마켓은 도처에 널려 있고요. 유량 제어 솔루션으로 막고 있으면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나가죠. 딴 데 가죠. 주문되는 곳 딴 데 가지.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뭐 시간을 나의 황금 같은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고객분들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이탈이 발생하니까 그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유량제어 솔루션을 빼버리고요. 카프카를 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다 받고 그거를 나중에 데이터 유실 없이 비동기로 주문을 처리하는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하나의 또 예고요. 또 이런 경우 아까 뭐 IoT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혹은 공장 라인에 있는 센서 데이터 혹은 IoT 디바이스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뭔가를 공장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의 이상 유무를 고객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뭐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 올려주셨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MQ로는 왜 처리에 한계가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때마침 바로 나옵니다, 뒤에. 네. 카프카 스루풋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 성능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카프카의 성능은 여기 보시는 제이크랩스 이름 보이시죠? 제이크랩스라는 사람이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메인 엔지니어이면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컴포넌트의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장님이시고요. 아파치 카프카 이 링크드 내에 있을 때 이분이 아파치 카프카를 개발하고 실제 벤치마킹 테스트 한 결과를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인텔 제온 2.5GHz짜리 6코어밖에 안 돼요. 그리고 SSD를 쓴 게 아니고요. 7200rpm짜리 SATA 드라이브 6개. 그것도 레이드 구성이 아니고 JBOD 따로따로 쓰는 구성에다가 메모리도 32GB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는 1GB짜리 밖에 안 썼어요. 요 6개 가지고 요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 장비 6대를 가지고 세대 구분해서 한쪽은 주키퍼랑 부하를 발생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세대는 브로커를 했죠. 결국 세대만 썼어요. 브로커는. 이 세대를 가지고 로드를 가했는데 초당 200만 건. 처리량으로 보면 초당 거의 200메가 정도 되는 처리량을 보이는 이런 벤치마킹 테스트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MQ는 뭐가 안 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냐? 라는 건데요. MQ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스루풋이고요. 오른쪽은 레이턴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스루풋은 높으면 좋고요. 레이턴시는 낮으면 좋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스루풋 같은 경우는 보시면 카프카가 약 600메가바이트, 초당 600메가바이트 이상의 처리량을 보이고 있고요. 펄사 같은 경우도 한 300메가. 근데 RabbitMQ 그리고 미러 방식,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을 쓰는 순간 35메가 또 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턴시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레이턴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펄사고요. 가운데 있는 녹색은 카프카입니다. 이 두 가지의 테스트 조건은 똑같습니다. 초당 200K 메시지, 200K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테스트를 한 거고요. RabbitMQ 레이턴시가 엄청 낮죠. 그 이유는 숫자 보이시나요? 30K. 3만 건밖에 안 보냈어요, 초당.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부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느냐? 그러면 질문하신다면 똑같은 성능으로 딱 하는 순간 레이턴시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그래프에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수치입니다. 600, 300, 38 그리고 99%에 들어오는 메시지 뭐 1%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레이턴시를 봤을 때 카프카는 5mm 그리고 펄사는 25mm 그리고 RabbitMQ는 1mm인데 로드가 요거밖에 안 된다 라는 거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이 초당 30메가바이트보다 더 많은 처리량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레이턴시가 커지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처리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처리량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컴플런트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컴플런트는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사람이 링크드인에서 나온 다음에 2014년도에 만든 회사가 컴플런트입니다. 현재 포춘 100대 기업 중에 80% 이상의 기업들이 2020년 작년 기준으로요. 80% 이상의 기업들이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또 이런 기업들 중에 대부분이 저희 컴플런트의 고객사입니다. 네, 컴플런트. 아파치 카프카를 만든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까 뭐 제이 크랩스 그리고 뭐 네하나 준라우 같은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가 컴플런트이고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6월 말에 IPO 나스닥에 상장되어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공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컴플런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물으세요. 이 이야기인 즉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하고 컴플런트가 제공하는 솔루션 내에 들어있는 아파치 카프카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많이 물으세요. 특히 이걸 많이 물으세요. 소스 코드 달라요?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소스 코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사실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커밋해서 개발한 게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버그 픽스, 성능 튜닝, 그리고 기능 추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순수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에다가 더 기능을 더 집어넣고 성능 튜닝, 버그 픽스를 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능도 다르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카프카를 중심에 놓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가던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러면 이 중간에 카프카를 컴플런트 걸로 바꾸면 이거를 다 양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 뜯어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인터페이스는 바뀌지 않아요. 인터페이스는 똑같고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엔진을 그냥 그대로 교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컴플런트 솔루션을 쓰시다가 기술 레이저가 충분히 되시면 다시 오픈소스로 다시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 이
양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프로듀서나 뭐 컨슈머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가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희 컴플런트라고 하는 회사는 소위 말하는 아파치 카프카의 원조 회사이고요. 커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 프로젝트에 커밋을 하는 전체 양의 약 80% 이상을 저희 컴플런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것을 커밋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어 엔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본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하나 뭐 여기 계신 20분들을 위해서 조금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사례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뭐 LGU 플러스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으세요. 그때 그 고객분이 이제 쓰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확인해 달라고 했고 이제 그게 버그로 이제 판명이 되어서 핫픽스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다음날 핫픽스가 나왔어요. 뭐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비교 사례는 어떤 곳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3일 뒤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는. 어떨까요? 이런 고객분들이시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상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죠? 사실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만큼 저희 컴플런트는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스 코드에서 저희 엔지니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 경험 보유, 뭐 이런 경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컴플런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설치형인 왼쪽 편에 보시는 컴플런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설치형. 물리 서버나 뭐 VM이나 뭐 혹은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곳에 뭐 설치 배포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컴플런트 플랫폼이고요. 또 다른 오른쪽에 밑에 있는 컴플런트 클라우드는 AWS나 뭐 애저나 GCP 많이 쓰시죠. 이런 퍼블릭 대형 3사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위에 저희 컴플런트 클라우드를 프로비저닝해서 어디든 찍어서 쓰실 수 있고 리전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그리고 풀리 매니지드 형태예요. 설치하신 다음에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는 사스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립니다. 업그레이드, 패치, 튜닝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모니터링까지 다 해드립니다. 이슈가 생기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까지 해드리죠. 이런 서비스를 종량제 형태, 쓰신 만큼만 내는 종량제 혹은 1년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할인을 좀 받으시면서 이제 하는 이런 뭐 커밋 방식 뭐 이런 과금 체계도 뭐라고 할까요? 유연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컴플런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이 카프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딥다이브한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파치 카프카가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뭐 내용을 뭐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볍게. 네, 브로커, 주키퍼, 프로듀서, 컨슈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실 때. 자, 아파치 카프카는 중앙에 아파치 카프카 클러스터를 두고요. 토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세요. 토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프로듀싱해서 막 보냅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해진 장소에 보내겠죠. 여기 뭐 토픽이라는 단어는 아파치 카프카 내에 메시지가 저장되는 장소이고요. 요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물이 없어요.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가 토픽에다 메시지를 보내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를 컨슈머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아파치 카프카가 컨슈머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보내주는 게 아니고 컨슈머가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폴링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의 주요 요소 가운데 클러스터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아파치 주키퍼 앙상블 혹은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고요. 보통 3개 노드 이상 구성을 합니다. 보통 이 뒷부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브로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데요. 요게 실제 토픽을 만드시면 브로커 쪽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 요 부분이 실제 브로커들 여러 대의 브로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아파치 카프카의 토픽으로 메시지를 샌드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컨슈머는 토픽에 저장된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뭐 컨슈머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는 박스가 쳐져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려면 이 처리하는 이쪽도 용량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슈머들을 여러 개를 보통 둡니다. 여러 대를 두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때 요거를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컨슈머들의 집합이 바로 컨슈머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서로 병렬 처리해서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사실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고요.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각각의 고유의 속도로 커밋 로그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여기 라이트하다 되는데 정확히 하면 샌드죠. 샌드하고 브로커가 라이트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컨슈머는 폴링해서 리드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알지 못해요. 누가 내 데이터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누가 보낸 데이터인지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다른 고유의 속도로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지금 보시면 커밋 로그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 커밋 로그가 뭐냐 그럼. 커밋 로그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추가만 가능하고 맨 끝에 데이터를 항상 맨 끝에다가 라이트만 에이드만 할 수 있고 추가된 이 데이터를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고 커밋 로그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커밋 로그는 뒤에 설명드릴 이 파티션, 카프카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아가거나 할 때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보내는 이 커밋 로그는 파티션이라고 실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파티션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커밋 로그이고요. 이런 커밋 로그, 파티션들이 브로커에 쫙 분산돼서 많기 때문에 아까 뭐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치 카프카는 이런 말도 부릅니다. 분산 커밋 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밋 로그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브로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죠. 브로커 같은 경우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파티션들이 배포돼서 쭉 분포됩니다. 그래서 파티션들에 대한 데이터 들어오면 거기다 라이트 해주고 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보내주는 이런 용도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게 이 브로커 소프트웨어이고요. 토픽 만드실 때 파티션 몇 개 이렇게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때 파티션들을 분산 배치합니다. 브로커 내에서 분산 배치를 쫙 하고 그것들을 유지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브로커이고요. 각각의 브로커들은 숫자를 가지고 숫자로 부여된 아이디를 가지고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토픽의 일부 파티션들을 하나의 브로커들이 말 그대로 분산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뒤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대의 브로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있는 거를 카프카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가져가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특정 브로커에만 연결되기만 하면 전체 클러스터에 있는 브로커에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하나만 등록해서 연결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브로커 한 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여러 개를 넣어놓고 이제 분산해서 붙도록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 같은 경우는 최소 3대 이상 그리고 혹은 권장사항은 4대 이상 보통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키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주키퍼는 브로커를 관리를 해요. 브로커들의 목록과 설정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아파치 주키퍼이고요. 그걸 클러스터로 만든 게 아파치 주키퍼 앙상블 혹은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주키퍼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카프카한테 알려줘요. 예를 들면 새로운 토픽이 생성되거나 혹은 기존의 토픽들이 삭제되거나 혹은 브로커가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모든 브로커한테 쫙쫙 퍼뜨리면서 알려줍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캐시, 브로커 쪽에서 데이터를 캐시하게끔 알려주는 용도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키퍼 없이 동작하는 카프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베타 버전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정식 버전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키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KIP 500번 이 KIP가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밑에다 써놨는데요. 카프카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 말 그대로 카프카를 발전시키기 위한 뭔가 제안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주키퍼를 없애자. 우리 카프카 브로커 내에 그냥 주키퍼 없이도 브로커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해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주키퍼를 제거한 버전이 정식 버전이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주키퍼가 없어지면 기존에 쓰던 거를 한 번에 그냥 빅뱅으로 다 교체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두 가지 버전이 동시에 병행돼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동시에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나중에 주키퍼 버전은 싹 빼는 이런 식으로 뭐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제공해드리는 이런 용도로 한 몇 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네, 주키퍼는 홀수의 서버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브로커는 3대 혹은 4대 권장한다고 했잖아요. 짝홀수 가리지 않아요. 최소 3대 이상 구성해야 된다는 건데 주키퍼는 무조건 홀수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는 3대이고요. 권장은 5대 구성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 이상 많이 구성하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물고요. 이렇게 홀수계로 하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키퍼는 쿼럼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쿼럼 알고리즘이 뭐냐? 정족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족수가 뭐냐 하면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정상 동작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대를 쓰는 것과 그럼 주키퍼 4대를 쓰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대를 쓰면 한 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반 이상이죠. 한 대 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대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반이 아니니까 동작 안 해요. 4대 한번 볼까요? 한 대 죽었죠? 과반 이상이죠. 한 대 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2대 남잖아요. 과반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과반이 안 넘죠. 딱 절반이잖아요. 동작 안 해요. 자, 3대 있으나 4대 있으나 장애는 한 대밖에 못 버텨. 이러면 보는 게 효율적인가요? 당연히 이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3대 씁니다. 혹은 5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토픽 이야기, 그리고 파티션, 세그먼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토픽은 논리적인 표현이에요. 토픽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내에서 들어가 봐야 눈으로 보실 수가 없으세요. 논리적인 표현일 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을 파티션 개수 3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빨간색 한번 보실까요? 브로커 101과 브로커 102와 브로커 104에 이렇게 파티션 0번, 1번, 2번이 분산되어서 만들어져요. 파티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밋 로그라고 말씀드렸죠. 커밋 로그를 분산해서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분산 커밋 로그라고 카프카를 부르기도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녹색 한번 보시면 녹색 토픽 C를 보시면 파티션 2개로 만드셨잖아요. 만들면 2개의 파티션이 어디든 이렇게 분산해서 골고루 배치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 아파치 카프카의 구조입니다. 요 브로커 102 부분만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파티션 0번과 1번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 파티션은 실제로 보면 디렉토리로 보여요. 디렉토리. 여러분들은 여기 보실 수 있어요. 파티션은 디렉토리로 만들어지고요. 요 안에 보면 디렉토리 안에 보면 실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저장을 디스크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스크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파티션은 커밋 로그이면서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여러 개의 파티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10기가, 100기가 파일을 만들었다. 시스템을 좀 운영해 보신 분 아세요?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걸. 100기가짜리 뭐 예를 들어 뭐 1테라짜리 파일을 만든다? 에이, 말도 안. 어떻게 이 파일 시스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해요. 그래서 잘라요. 세그먼트라는 단위로 1기가씩 디폴트로 짝짝짝짝짝 자르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네. 토픽 생성 시에 파티션 개수를 직접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렬 처리, 그래서 처리량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파티션 개수를 1개 이상, 뭐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파티션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0, 1, 2 뭐 이런 식으로 파티션 번호가 부여되고 있고요. 물론 이름도 주고 번호가 뒤에 0번부터 주르륵 붙습니다. 파티션 개수를 지정함에 따라서 토픽의 이름과 파티션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픽 내에 보면 파티션들은 서로 따로 움직여요. 토픽이라고 하는 것 내에 파티션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따로 살림을 한다는 거죠. 메시지가 들어오는 프로듀서가 보내는 메시지와 가져가는 컨슈머가 서로 여기만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다른 파티션들은 다 따로 움직여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거고요. 이벤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오프셋이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프셋이라고 하는 정보이고요. 오프셋 같은 것들은 카프카를 핸들링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프셋 값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뭐 10만, 100만, 1000만 늘어나기만 하고 0으로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벤트의 순서는 하나의 파티션 내에서만 보장돼요.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들어오는 메시지는 하나의 파티션 내에서만 보장이 돼요. 이게 멀티로 있는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파티션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것들 간의 순서는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래서 뭐 순서 보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파티션 하나짜리 토픽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파티션을 가지고도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많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에 한번 들어온 데이터들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못 바꾸세요. 그렇게 커밋 로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파티션에 추가되는 데이터는 항상 맨 끝에 추가해서 저장이 되면서 나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라스틱하고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엘라스틱과 연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밑에 카프카 브로커가 있습니다. 카프카 브로커 클러스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 예를 들어 DB도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몽고DB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MS SQL 서버 같은 오라클 같은 DB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데이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변경 데이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많이 있겠죠. 아니면 시스 로그 같은 시스템에서 로그가 발생되면 쏴줄 수도 있겠죠. 카프카로. 그 쏠 때 중간에 받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DB가 다이렉트로 브로커랑 연동하진 않아요. DB에서 그런 게 생기면 데이터를 뽑아 올려가지고 카프카로 쏴주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한데 뭐 소위 말하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잘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 여기 있죠. 커넥터. 그래서 이런 커넥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잘 알려진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 올려가지고 카프카로 넣어주는 이런 소스 커넥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카프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활용하고자 하는 DW 같은 혹은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엘라스틱 서치 같은 뭐 일종의 검색 엔진 혹은 몽고DB 같은 NoSQL DB 혹은 뭐 하둡 같은 뭐 빅데이터 뭐 시스템 혹은 뭐 인플럭스 DB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 뭐 빅쿼리 같은 DW 뭐 이런 솔루션 아니면 스플렁크 같은 이런 솔루션도 뭐 데이터를 가져가서 써야 되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저쪽 시스템으로 API를 가지고 쏴주실 수 있겠죠. 당연히 개발하실 수도 있지만 개발하는 데는 공수도 들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이 커넥터입니다. 싱크 커넥터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해당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이 커넥터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이 카프카를 쓰는 고객분들 중에 단순 메시징 전송용으로 쓰는 케이스가 아니고 시스템 간에 연동을 하는 케이스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커넥터를 다 쓰세요. 특히나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고객사는 다 커넥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터를 기반으로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카프카에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다시 뭐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으로 다시 싱크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이런 연결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커넥터는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 조금 약간만 기능을 설명드릴 엘라스틱 연결용 커넥터도 있고요. 뭐 하둡, 빅쿼리, 혹은 뭐 오라클,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하나DB, 그리고 뭐 스플렁크, 세일즈포스.com, 포스트그레스QL 뭐 이런 각종 시스템들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커넥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기반으로 카프카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커넥터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정보를 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confluent.io/hub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요 화면은 그 웹 브라우저의 화면을 캡처 놓은 거예요. 위에 보시면 돋보기 화면 보이시나요? 돋보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시스템명을 치면은 그 커넥터가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싱크 커넥터인지 소스 커넥터인지 혹은 컴플런트가 서포트 해주는 건지 파트너가 제공해주는 커넥터인지 아니면 이게 커머셜 그러니까 판매용인지 아니면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버전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컴플런트 플랫폼에서 쓰는 용도인지 컴플런트 클라우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짤막하게 몇 가지 설명드릴 내용은 엘라스틱 서치 연동을 위한 커넥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화면 그림처럼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크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싱크 커넥터입니다. 소스 커넥터는 이렇게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져오기 위한 카프카로 가져오기 위한 커넥터. 이게 둘 다 되면 이렇게 소스, 싱크 양쪽 다 이렇게 마킹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마킹되어 있고 클라우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컴플런트 플랫폼 혹은 컴플런트 클라우드를 마킹하는 의미입니다. 설치형 환경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풀리 매니지드 형태로 이미 풀리 매니지드 커넥터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태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게 과연 무상이야? 아니면 유상이야?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컴플런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오픈소스 형태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파트너가 제공해주는 커넥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서 직접 눌러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이게 만약 오픈소스 버전이거나 커뮤니티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파트너 서포티드라고 나온다면 이게 만약 그러면 이 엘라스틱 서치를 제공해주는 커넥터를 판매하고 있는 파트너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유상으로 구매해서 쓰실 수 있는 커넥터가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틱 커넥터를 그럼 카프카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그림상에는 뭐 CDC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요 글자 줄 그어져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스플렁크나 엘라스틱 같은 이런 솔루션들은 굉장히 많은 처리량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처리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0만 단위, 100만 단위 넘어가는 초당 10만 단위, 100만 단위 넘어가는 데이터를 못 받아요. 혹은 초당 1000만 건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엘라스틱이나 스플렁크 분석 검색해주는 엔진 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프카에다 받은 다음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 받은 다음에 다운스트림 말 그대로 그걸 쓰고자 하는 시스템에 넣을 때 컴퓨팅 파워나 수집 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때 카프카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엘라스틱이 감당할 수 없는 처리량을 앞에서 다 받아주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엘라스틱으로 넣어주면서 엘라스틱 쪽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용도. 앞에서 결국은 다 받아주는 용도로 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용도도 있습니다. 중간에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뭐 분석을 해가지고 가비지 데이터를 없애는 거예요. 가비지 데이터를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쪽 엘라스틱이나 스플렁크 같은 시스템을 보낼 때 수집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디스크 사용량도 줄어들고
들어가는 데이터도 작아지니까 분석할 때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전반적인 비용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아파치 카프카를 활용하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용 아파치 카프카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 Exact Once Delivery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EOS, Exact Once Semantics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한 번만 딜리버리 되는 기능입니다. 중복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데이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가져가는 쪽으로 정확하게 한 번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고요. 데드레터 큐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처리하다가 보내다가 안 되면 그 데이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데드레터 큐라고 하는 다른 토픽 쪽으로 딱 저장해 줬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싱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간혹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멀티타스크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매핑 인퍼런스라고 해서 매핑에 대한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편의성 같은 것들을 조금 쉽게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 스키마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뀔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변하고 있고 전송되는 데이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도 다 스키마, 데이터 구조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A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내일은 A라는 필드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에볼루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구조들도. 그걸 맞춰서 같이 동작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엘라스틱 서치용 커넥터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컴플러트 플랫폼 3.0 버전 혹은 뭐 아파치 카프카 0.11 버전 그 이상으로 이제 다 쓰실 수 있고, 자바는 1.8 기반으로 보통 쓰고요. 엘라스틱 서치는 7점 버전 이상, 그리고 프리리퀴즈 내용에 보시면 엘라스틱 서치 쪽에 권한이 이제 부여돼야 됩니다. 이 커넥터를 가지고 이 엘라스틱 서치 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트 인덱스, 리드 라이트, 뷰 인덱스 메타데이터 이런 이 프리빌리지를 이 커넥터 쪽으로 이제 권한을 주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커넥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밑에 이제 URL이 있는데요. 이 URL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되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developer.confluent.io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URL 굉장히 좋은데요. 내용이 지금 뭐 여기는 뭐 좋다라는 표현이 이제 잘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101 시리즈 아세요? 101 시리즈. 아주 기초 시리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카프카 101, 뭐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101,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시리즈물 101 시리즈. 아주 기초적이면서 굉장히 쉽게 개념을 전달해주는 이런 동영상 컨텐츠들이 이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 사례나 다양한 뭐 유즈 케이스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기 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슈라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스크립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시고 이걸 뭐 번역기로 번역을 해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를 빠르게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들이 쉬워요. 사실은 한번 퀵하게 카프카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서 배워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북도 되게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cnfl입니다. li가 아니고 cnfl.io/book-bundle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딱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카프카 데피니션 가이드 같은 경우는 두께가 이만해요. 책이.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무료 이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 혹은 요즘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EDA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피어투피어로 붙이자니 이거 뭐 스파게티 될 것 같고 미치겠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뭔가 매개체로 뭔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구조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만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카프카를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벤트 드리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로그, 이 I Love Logs라고 하는 이 책은 제이 크랩스가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파치 카프카를 왜 만들게 되었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우여곡절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보시면 그냥 소설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카프카 서밋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제 설명 부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카프카 서밋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7일, 28일에 에이펙 아시아 퍼시픽에서 여기 아시아 퍼시픽 요 구역에서 아파치 카프카 서밋을 했고요. 이 아파치 죄송합니다. 에이펙 내에 있는 고객 사례들 위주로 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로 카프카를 적용했습니다. 뭐가 해결됐고 이런 것들을 막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 서밋 행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미 지난 행사인데 그 뭐라고 할까요? 동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부터는 옛날에는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카프카 서밋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근데 카프카 서밋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 에이펙 그리고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권역 3개로 나눠서 한 번 따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행사가 더 많아지면서 더 풍부해진 그 이득을 약간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9월 14, 15 그러니까 뭐 약간 어제 지금 오늘이 16일이니까 어제까지 했네요. 9월 14, 15일에 미국 쪽에서 진행했던 아파치 카프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고객분들, 많은 고객분들, 이쪽 미국 쪽에 있는 고객분들이 아파치 카프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자기네들의 사례나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활용 사례, 뭐 페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활용 사례 같은 걸 많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또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카프카 서밋에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캡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올려서 보여줘요. 아니면 캡션 눌러보시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어 조금 힘들다. 저도 영어를 뭐 잘하는 편이라 아니라서 저도 이렇기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번역기 돌려서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보시면 최신의 사례나 내가 해보지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서밋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혹은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QA 창이나 뭐 채창 이런 쪽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A 쪽에 아까 답변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MQ로는 왜 처리 한계가 있느냐. 성능이 안 나와요. 처리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죠. 쉬운 말해서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링크드인 내에 있던 개발자가 우물 판 거죠. 그래서 카프카가 나온 거예요. 개발돼서. 그게 바로 카프카입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이나 이런 채팅은 더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설명 김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카프카 이제 뭐 대략적인 그냥 정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름만 들어보고 이제 같이 쓰면 여러 가지 성능이 좋다 정도만이었었는데 지금 오늘 내부 이 이야기를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보니까 저희 엘라스틱 서치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클러스터링 되는 거라던가 그 그 분산 커밋 로그 같은 게 있는 거라던가 이제 브로커 단위로 저희는 이제 노드 단위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주키퍼가 엘라스틱의 약간 마스터 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잘 대입되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설명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물어보십시오. 여쭤도 되나요? 그 네네, 그럼요. 한국에는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또 계시기는 한데. 네. 네, 누군지 알겠네요. 컴플런트. 누굴 말하시는지. 지금 저희 한국에는 네, 한국 사무소가 개설된 지는 사실 저희 컴플런트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컴플런트라고 는 회사가 무슨 회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카프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컴플런트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 지사가 만들어진 지는 작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3월.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시작한 건 작년 말쯤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고객사는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참고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참 채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6개월 약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사가 한 10개 정도? 늘은 것 같아요. 10개 이상 훨씬, 조그만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보통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그 정도 숫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로 고객사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지금 회사가 엄청 커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한국 서포트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한국 컨설턴트 그리고 저 같은 프리세일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멀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더라고 사람을 잘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질문 오셨네요. 네. 다른 파티션에서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힌트 좀 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뱅킹 사이트 아니면 혹은 온라인 마켓 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마켓을 웹 화면을 뿌려주기 위한 웹아스 DB 구성이 있겠죠? 걔네들이 화면을 뿌려줄 거잖아요. 웹브라우저 쪽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접속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쫙 붙습니다. 사용자가 붙고 웹아스가 있고. 근데 사용자가 뭔가 클릭한 거를 와스가 받아가지고 카프카로 이렇게 보내주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보내주는 케이스. 그때 사용자들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면 이게 웹학이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 돼서 웹서버에 분산돼서 막 들어가지만 결국은 세션 때문에 해당되는 그 와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결국 여기 와스라는 거죠. 이 인스턴스, 와스 인스턴스. 얘가 그 사용자가 발생한 데이터에 그거를 카프카로 보내주잖아요. 그 사용자는 항상 여기서 보내주는 거죠. 다른 사용자들은 또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보통 생각을 하실 때 특정 사용자가 어떤 식의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보냈느냐 이런 걸 보통 고민하시지 전체 사용자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전체 사용자가 순서대로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를 분석한다.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비즈니스 대부분 다 이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아까 CDC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특정 테이블 별로 변경되는 상황을 순서대로 올리거나 혹은 특정 테이블에서 있는 특정 키를 가지고 있는 그 테이블의 변경사항만 순서대로 인서트 딜리트가 아니라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이벤트들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만 그 키에 해당하는 것만 보장되면 대부분이 만족하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그러면은 파티션을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사용자 아이디나 키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딱 정해져서 보내면 그 자동으로 그 정해진 파티션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보장되는 거죠. 순서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순서대로 보장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실제로는. 특정 데이터 요 한 개만 계속 순서대로 들어오는 뭔가 변경되는 사항들만 계속 추적하면 되는 순서대로 추적하면 되는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특정 키 기반으로 파티션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특정 파티션별로 분산돼서 알아서 계속 그 파티션에 들어가요. 키가 같으면. 계속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그럼 여기서 순서를 지킬 수 있는 거죠. 파티션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아니라 소규모로 들어오는데 이 소규모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부 다 순서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토픽 하나에 파티션 하나 만들어 놓는 경우, 그렇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처리량이 딱 제한돼요. 파티션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제한돼 버리죠.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데이터를 정말 그 전체 데이터를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키를 가지고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뭔가 들어오는 데이터만 순서만 지키면 되느냐,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신다면 처리량도 굉장히 높게 하면서 순서도 지키면서 여기 뒤에 있는 컨슈머도 순서에 맞춰 처리할 수 있게끔 순서대로 넣어줘야 순서대로 빼가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더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컨슈머는 이벤트를 가져와서 처리했는데 브로커에서 읽었다고 마킹을 못하고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컨슈머 오프셋이라고 하는 뭐 좀 써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컨슈머 오프셋을 딱 이렇게 마킹을 해야 그죠? 가져갔다라고 이제 되는 건데 그죠? 그때 브로커가 다시 살아나면 컨슈머는 중복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컨슈머가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폴링해서 가져간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가 다 성공적으로 되면 커밋을 이렇게 브로커한테 알려주잖아. 나 여기까지 읽어갔어. 이렇게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오토 커밋 방식이 있어요. 컨슈머 옵셋을 오토 커밋하는 방식. 이거 방식을 쓰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중복된 데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식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져오면서 오토 커밋 해버리고 쓰다가 에러 나서 또 갖고 오려는데 이미 옵셋이 진행돼 버린 케이스.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 처리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권장하지 않고요. 반드시 코딩으로 커밋할 수 있도록 오프셋을 커밋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컨슈머 오프셋을 커밋하려고 했는데 브로커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가 전부 다 죽은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죽은 케이스일까요? 궁금하네요. 만약 하나의 브로커가 죽는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컨슈머가 어디까지 읽어갔는지에 대한 옵셋을 마킹하는 그 컨슈머 옵셋 토픽도 분산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만 죽은 케이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컨슈머 오프셋도 기본적으로 분산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에서 복제본을 여러 브로커에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마킹 못하지 않습니다. 커밋 충분히 할 수 있고 컨슈머 오프셋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다시 커밋하고 에러 나면 이렇게 다시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딩하실 때 그 오토 커밋만 피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옵셋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 브로커가 다 죽지만 않는다면 컨슈머가 옵셋 커밋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진행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가능하니까요. 옵션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 뭐 보내거나 뭐 에크를 받을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서 뭐 성능이나 뭐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할까요? 고가용성이나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내구성, 데이터를 유실할 거냐, 안 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뉩니다. 카피카는.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은 옵션을 쭉 펼쳐놓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질문이 더 이상 이제 없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 질문 주신 분들이랑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중간에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주십시오. 드리다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끝까지 못 드렸는데 그 오늘 발표하시고 또 저희 그 컴플런트의 비즈니스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한 4, 5년 전에 엘라스틱이 한국에서 딱
왔던 그거랑 똑같이 아, 지금 그런가요?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예전 생각이 나서 좀 살짝 그 반가워서 그렇게 말씀을 엘라스틱을, 드렸어요. 네. 엘라스틱 초창기 한국 지사 설립할 때부터 조인하셨었나요? 예, 저는 이제 아, 한국 첫 직원이라 그때부터 있었고요. 그러면 되게 비슷하겠네요. 예, 그래서 느낌 잘 아시겠네요. 저도 이제 다른 뭐 자바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엘라스틱 소개 이런 발표 여러 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오늘 너무 그 예전 생각나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아, 뭐 또 오늘 정말, 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뭐 다른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커뮤니티 활동에서 뭐 저희 카프카의 뭐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초대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도움 많이 되는 좋은 내용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미더 비디오는 제가 저희 커뮤니티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네. 여기서 그 공개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메일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음, 할게요. 뭐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네, 네. 전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 뺄 내용은 크게는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셔도 무방한 내용들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김현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네.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